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 KF-21이 최종 조립에 들어가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는 개발 속도 그리고 우수한 가성비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행축제가 중간 매출 1,800억 원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이 동행축제 즐길 수 있을지 소개해드립니다.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택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컬러라 불리는 생산직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져서 조만간 블루칼라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6.25 때 미군 전투기 빌려 타고 조종사가 수류탄으로 손을 써서 던졌던 그게 우리 공군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0여 년 만에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 세계로 수출할 채비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들어갔는데요. 자, KF-21의 양산 1호기 최종 조립하는 장면이 당국에 의해서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방위 산업의 메카죠.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마지막 조립 장면이 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주관을 한 행사고 이 영상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 가까이 이 조립하고 제작을 했던 그 과정을 다 이제 영상에 일단 담아서 어제 다 방영을 했어요. 네. 방영을 했고 영상 속에 조립 과정에 한 260명이 이미 투입이 됐고 어제 최종 조립 과정에 또 100명 이상이 투입이 돼서 합해서 이제 36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서 저 전투기 한 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최종 조립 단계에서는 어제 이제 동체는 다 조립이 되어 있었고 그 이제 날개를 붙이고 또 최종 엔진이 가장 중요한 곳이죠. 엔진을 장착을 하고 또 전자장비를 장착하는 이런 행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정상 작동이 하는지 그 여부 시험까지 어제 전부 다 공개가 됐습니다. 네. 방금 송 본부장 말씀하신 그 장면, 작년 6월부터 시작해 무려 10달 이상 이어진 KF-21의 최종 조립 과정. 이걸 다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께 한번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 워낙 빨리 돌려가지고 그 과정을 다 이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렇게 이제 움직인 겁니다. 자, 최종 조립은 이 전투기를 개발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자, 어떤 의미를 갖죠? 개발 단계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최종 완성본을 부르는 것처럼 날개 달고 전자장치 달아서 이제 뭐만 남았냐면요. 수락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동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우리 기술로 이게 다 갖고요. 국산화 과정이 65%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8번째로 4.5세대. 이제 여기다 스텔스만 얹히면은 5세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세계 8번째 이제 우리가 날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탑건에서 얘기한 것처럼 레디 투 스크램블을 할 수 있는 그 바로 직전. 그래서 수락 시험 요거만 끝나면은 6대 정도를 바로 내년에 군에다가 납품할 수 있고요. 앞서서 우리가 KT-1이랑 T-50 이런 것도 다 우리 로키드 마틴하고 좀 협업을 해서 나왔습니다만 다 지금 수출 중에 있거든요. 그 맥락을 이어가는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배우 고 신성일 씨의 형이 미국에서 팬텀기를 몰고 왔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가 또 언제입니까? 그 팬텀보다 훨씬 고성능 전투기를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날리게 된 것입니다. KF-21의 이 개발에서 특히 세계 전문가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그 속도예요. 매우 놀라운 이 속도에 놀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방위 산업의 그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빠른 속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되는데 전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에 6개월 만에 초음속 비행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까지 다 장착을 해서 그 발사 실험까지 다 끝마치는 초스피드로 이 제스형 그 한국형 비행기를 개발을 해서 지금 최종 조립까지 간 것이죠. 그 전에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들이 뭐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인도나 일본, 중국은 여러 가지 뭐 그 개발을 하다가 시행착오도 있었고 네. 그 돌발 변수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개발이 더뎠는데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신속하게 이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술의 축적, 지금까지 해왔던 카이에서 네. 지난 40년 동안 어떤 뭐 초등 훈련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전투기도 그 기본 훈련기하고 고등 훈련기를 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수련 헬기를 비롯해서 다른 항공기 제작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번 한국형 그 전투기 개발도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완료가 됐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1년 365일 결혼하신 분들은 뭐 다 부부의 날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루를 정해서 이날을 부부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5월 21일인데요. 자, 이날을 맞아 저희가 좀 특집스러운 그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부부가 한 직장에 근무하는 예는 많죠. 그런데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 부부가 나온 것, 저는 처음 들어봐요. 네, 공군 19 전투 비행단에 부부 조종사가 있습니다. 강명진, 윤혜림 소령인데요. 사실은 공군사관학교 선후배가 아니에요. 59기, 60기거든요. 저분들이군요. 네, 저분들이고 아주 좋아 보이는데 5월 21일이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서 부부의 날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까지 같이 다니시게 됐고 요번에 그래서 이 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부부 두 분 다 지금 베테랑급의 비행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500시간 이상인데 1,500시간이면 747 대형 이 비행기 못 쓰는 최소 요구 시간이거든요. 그거를 넘어선 베테랑 비행사 조종사들이고요. 요번에 보니까 이제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라는 그런 다국적 연합 훈련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또 두 부부 간에 이런 어떤 모습과 그러면 한국의 이제 이 전투력을 좀 보여줄 텐데요. 우리 이제 강명진 소령은 전체 관리 총괄을 맡고 있고요. 지금 윤혜림 소령은 전개 복귀팀 거기를 맡고 있어서 두 분의 활약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자, 이 조종사 부부 말씀 들으신 대로 이 공사 선후배 사이라고 하는데 함께 해외 비행사 훈련에도 참석을 합니다. 이것도 최초라고 해요. 그리고 부인에게는 또 다른 최초 타이틀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석을 하려면은 일단 우리 전투기를 현재로 옮겨야 되죠. 미군 기지로. 그렇겠네요.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는 것은 이제 페리 그러니까 운반 조정을 윤혜림 그 소령 그 아내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직접 KF-16 전투기를 조정해서 이제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미군 네. 기지까지 옮기는 것인데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이 역할을 맡은 게 최초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최초로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이 페리 조종사로 선발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게 공중 가벼 한 9시간 동안 간다고 하거든요.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9시간 동안 가면은 한 번도 중간에 서지 않고 9시간을 전투기를 몰고 가는 거예요. 어휴. 그럼 그 도중에 이제 공중 급여도 한번 받고 그런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현재 미군 기지로 우리 전투기를 옮기는 그런 역할을 맡았죠. 지금 뭐 페리 임무 페리 조정 임무에 대해서 왜 여성으로서 최초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윤혜림 소령은 남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현지에서 이 중요한 것은 조종사의 기량 뭐 이런 것이다. 준비 태세 이런 것이다. 너무 남녀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하나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은 2살 아들이 있어요. 네. 2살 아들이 있는데 그림에도 나오네요. 네, 저 훈련이 5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5주 동안 걸려서 이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뭐 마치 그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이 돌봐주기로 했다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도와줘야 또 훌륭한 아내 그 전투기 조종사가 또 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육아란 요새 다 공동이고 양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둘 다 아주 뛰어난 엘리트 전투기 조종사인 만큼 양보가 없다고 해요. 이 부부가 하늘에서 만나면 그야말로 치열하게 불꽃이 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군사관학교 이제 일기 선배죠. 남편 강소령이. 그래서 평소에는 서로 이제 이 비행을 앞두고 서로 뭐 시뮬레이션도 같이 하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싸워야 될 때가 있다. 뭐냐면은 이 육군에서도 보면은 레드 팀, 뭐 블루 팀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가상의 적을 설정을 해서 싸우는 그 게임이 있는데 있죠. 있는데 탑건에도 나옵니다. 탑건에 이제 공군에서는 블루 에어, 그리고 레드 에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상대방이 돼서 그 하늘에서 가상 전투를 벌이는 거죠. 가상 공중전을 벌일 때가 있는데 이 뭐 가상 공중전에서는 서로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겠죠. 예, 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부부에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중전보다 더 힘든 게 전투가 있다. 뭐 전투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육아 전쟁, 요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들 기르기. 아들 기르기. 육아에 대해서 육아가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데 특히 이 서로 교대로 이제 육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은 기지에 근무를 하니까 그러면은 스케줄이 같이 겹쳐버릴 때가 있어요. 훈련 스케줄이. 그러면은 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동료 조종사들이 그때 되면은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해줘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항상 이제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같은 직장에서 또 같은 일을 하니까 서로의 고충을 잘 아는 건 참 장점인데 이 부분은 정말 일각을 다투는 또 어떤 이 전투 상황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늘 서로의 안전을 걱정한다고 하네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매번 좀 드는 생각이긴 한데 저희 아내가 과연 오늘은 잘 비행 임무를 마치고 내려왔을까 걱정됩니다. 저도 빨리 비행을 안전하게 마치고 가족을 보고 싶네요. 아내와 이준이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번에는 바다로 좀 가보겠습니다. 신의 방패, 이지스 구축함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러 척을 갖고 있는데 이 이지스 구축함에 함께 근무하는 또 부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처음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해군 빠지면 섭섭하죠. 지금 해군의 이지스함이 이제 몇 대 되는데 지금 부인께서는 이지스함 구축에 정조대왕함을 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군 되시는 분은 율곡 2함에 타서 기관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도 동문이에요. 동문이에서 회사? 예, 목포 아닙니다. 여기 목포 해양대학교. 그런가요? 목포 해대. 기관학부 예. 전공을 했는데 여기 뭐냐면 두 분들이 이 배를 가는데 추진 발전 계통에 여기를 같은 전공을 하셨어요. 기관학부. 네, 기관학부라 그래서 장비를 관리 감독하는데 일단 지금 율곡 2호에는 기관장으로 돼 있고 김보아 소령은 지금 주기실장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부부간에 또 같은 직종에서 같이 얘기하고 동문이고 얼마나 나라를 지키는데 굳건한 마음이 들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몇 분 더 소개하면은 장군 중에 부부도 있어요. 있죠. 예, 두 분이나 지금 두 커플이나 있고 그래서 군 내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21일 5월입니다. 이런 기획 뉴스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죠. 내수 진작을 위해 국내 여행을 좀 가시라 이런 등의 그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5월에 당국이 마련한 행사의 이름 함께 간다, 함께 가자 이래서 동행 축제인데 이거 지금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여행을 가자. 관광 가라. 예, 관광 가라. 그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5월 달을 맞아서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들끼리 같이 여행 가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5월 동행 축제가 상당히 성대하게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5월 말일까지 계속 하는 거죠. 네. 여기에 참여하는 그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업체만 해도 130개가 넘고 그다음에 이 상품이 24,000개에 달합니다. 많네요. 주로 이제 소상공인들이 만든 우수 제품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행사를 같이 곁들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면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경품 이벤트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가정의 달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어떤 우리 그 가정용품 아니면 청소용품이나 아니면 뭐 세탁기나 이런 용품들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툭툭 튀는 아이디어로 만든 그 상품들이 지금 여기 선을 보여서 상당히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맞춰서 거기 맞춤형 이벤트도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 상품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화점이나 뭐 이런 마트 가면 또 없는 상품들을 아이디어 상품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실적이 놀랍네요. 이 동행축제의 중간 매출액을 결산해 봤는데 기대를 훨씬 넘는다죠? 네, 저는 이 숫자에 굉장히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 소비 비중이 OECD 33개국 중에서 28위예요. 아주 낮네요. 네, 굉장히 낮고 우리 소비 성장률이 어느 정도로 높은 나라였냐면요. 88년 이후에는 9%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분기 내수가 지금 마이너스 0.6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내수 침체에 지금 딱 그 문 앞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온라인에서 말하는 1,800억 정도의 지금 매출이 발생하면서 요 소비라는 게 한 번만 딱 마중물만 대주면은 또 올라가거든요. 거기다가 온라인, 오프라인 뭐 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800억이 지금 가고요. 그다음에 상품권들, 그다음에 지역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인데요. 온누리만 해도 지금 뭐 1,165억 원 정도의 지금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보던 그리고 계절이 앞서오는 돼 있어서의 여름용 티셔츠라든가 냉동식품, 착즙, 주스들이 하는데 자 내수 침체를 딱 꺾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저 액수를 훨씬 더 넘고 있겠죠. 세종시에서 열리고 있는 동행축제 현장 분위기가 참 좋았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아까 우리 먹었던 안동 세종 한우 지금 40% 할인한다고 하니까 세종 한우 자랑 좀 해주시라고 왔습니다. 세종 농가에서 직접 키운 소를 네. 예, 직접 이제 중간 도매 거치지 않고 예, 여기 세종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 한우 화이팅! 동행 축제 화이팅! 네, 저희 집에도 이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상품들이 있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 말이 있는데 이 말 뜻 아시죠? 그래서 직접 다녀오신 분들 요새 말하는 소위 후기가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 날씨도 따뜻하고 따뜻한 봄날에 저 현장에 가면은 일단 먹거리 있죠. 그다음에 볼거리 있죠. 살거리 있고 이러니까는 좋네요. 네, 한번 가면 상당히 이제 만족하시는 그런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여기 그 동행축제 행사장은 대체로 이제 두 개의 큰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 우수 상품 전시 판매 부스입니다. 네. 거기 가면은 어떤 뭐 서울에서는 이런 거 볼 수 없는 그 지역 우수 상품들이 그 테마별로 다 그 전시가 되고 또 판매도 하고 주문이 많네요. 먹거리존, 그렇습니다. 공연존.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이 펄리마켓, 그러니까는 벼룩시장 형태죠. 그렇죠. 벼룩시장 형태로 여러 가지 물건을 내놓고 있고 그것도 뭐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그런 그 많은 그 제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화된 그 지역의 먹거리를 파는 데도 있고 또 지역 예술가들이 하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지역 특산품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저기서 많은 이제 소비를 해 주시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그렇죠.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봄날에 5월 말까지 하니까 한번 들러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오늘만 해도 날씨가 거의 뭐 여름 가까운 날씨가 돼서 양산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대세죠. 그래서 이 가사 노동도 시간도 줄이고 좀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주는 게 바로 이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집안일을 이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아이디어 상품들. 자, 여기 이런 동행 축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저는 주말에 갑니다. 가서 이거 삽니다. 네. 왜냐하면 이 목초제 욕실 탈취제인데 이거 문 안 열고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슬라이드형 이 식기 건조기인데 뭐 저는 뭐 집에서 설거지 담당이기 때문에 이거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탈취제네요, 그러니까. 네, 탈취제 그다음에 저렇게 널렸다가 좁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또 이제 이 식기 건조대 그리고 모든 여론 요새는 뭐 저기 꼭 가스불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에 지금 적합한 냄비들을 지금 팔고 있거든요. 네. 저는 사러 갑니다. 이거 저 집에서 제 담당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이 맞벌이 부부들, 젊은 부부들은 네. 부엌이나 이 수납 공간이 작잖아요. 작죠. 좁고. 예. 그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좁혀지고 넓을 때 넓고 사람 많이 오면 이제 할 수 있고 사실 2009년도에 교황청에서 세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든 거 일본을 뭘로 했냐면요. 세탁기라고 했거든요. 아,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가사노동에서 여성들을 해방해서 여성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남성들도 좋아지고 이거 한나절 걸리는 거를 1시간에 줄였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발명품들은요 세상을 바꿉니다. 네. 자, 이 동행 축제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도 하고 있고 좀 더 이어집니다. 5월 말까지죠. 아직 시간이 더 있습니다. 열리는 곳이 전국적으로 매우 다양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역 대표 먹거리들은 전국 곳곳에서 지금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릴 만한 부분은 25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달달한 동행 마켓. 저건 뭐 음식인가요? 이것은 그 디저트하고 빵. 아, 그러네요. 디저트와 빵을 주제로 하는 동행 축제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의 여기는 이제 부산 지역의 디저트 그리고 빵의 그 고수들이 다 이제 직결을 해서 그 맛을 선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빵을 주제로 하는 축제는 지금 강원도에서도 개최가 됩니다. 25일에 강원도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여기는 또 숲속빵 그 시장 축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엘리시안 리조트. 네,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25일 날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행사들이 좀 있는데 꼭 직접 안 가셔도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만 열리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는 동행 축제도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이 장점이 뭘까요? 시간도 줄이고 할인이 또 오프라인 못지않게 파격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접 이제 가시기 어려운 분들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지금 이 축제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130개 이상이 참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프라인 참여, 그러니까 온라인 참여 중에서 40개 그 쇼핑몰이 최대 30%까지 많이 깎아주네요. 최대 30%까지 할인을 하고 있고 또 홈쇼핑에서 들어가시면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이렇게 특화된 기획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적립 행사 같은 것이 또 다양하게 지금 펼쳐지는 상황이고 저 온라인에서요. 온라인 쇼핑몰 중에는 동행 축제 특별관 이런 것을 또 따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축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동행 축제를 별도로 기획전으로 해서 따로 그 코너를 만들었어요. 예, 똑같은 시장이 인터넷에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여기서도 기본 20% 할인 쿠폰을 또 지급을 하는 이런 행사도 벌이고 있고 지금 전체 10개 플랫폼에서 소상공인 제품에 대해서 실시간 동영상 방송, 판매 방송 요즘 그 유행이잖아요. 라방이죠. 네, 라방으로 그냥 라이브 쇼핑. 거. 예. 그것도 지금 10개 플랫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휴대폰만 있어도 저런 축제에 싸게 또 빨리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련된 정보들 미리 알아보고 가셔야 될 텐데 그런 정보가 또 필요합니다. 네. 동행 축제 누리집을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건 동행 축제 채널을 카카오톡으로 받으시면 거기서 뭐 친절하게 가르쳐드리고요. 일단 저 누리집이 네. 카카오톡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 가면 상세 정보를 하실 수 있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뭐 파는 것보다는 여러분 혜택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지털 누리 상품권으로 사면은 결제액 10% 환급합니다. 면세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전통시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 좋은 물건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소비 이 성장률이 좀 올라가야 되는 부분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 애국이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상 깊게 본 그 중소기업 어떤 공장 그 현수막이 무슨 말이 있느냐? 어머니 떡도 맛있어야 사 먹는다. 무조건 애국심에 호소할 일은 아닙니다. 물건이 좋아야 돼요. 엄마 떡도 그 한 번 정도는 그냥 엄마라서 사줄 수 있지만 물건이 안 좋으면 안 삽니다. 자, 물건만 이 제품만 사고 나오시면 후회한다. 그 영화관에서 쿠키 영상 있는데 그냥 나오면 후회하는 거 있거든요. 자, 그런 이벤트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건도 좋아야 사는데 물건이 좋고 이벤트도 풍성하면 더 많이 사겠죠. 그렇죠. 이벤트를 놓치면 아쉽습니다. 한 번 더 찬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누적해서 5만 원 이상 결제를 하게 되면 추첨권을 줍니다. 그럼 이제 그 추첨을 해서 1등부터 쭉 뽑는데 1등 그 추첨을 하는데 1등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200만 원을 줍니다. 그냥 자기가 산 거 몇 배 벌겠네요. 그렇죠. 5만 원 이상이면 네네. 추첨권을 주니까 몇십 배 먹네요. 한 사람이 이제 해당이 되고 2등은 7명.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40만 원. 3등은 27명. 굉장히 많죠. 많네요. 27명은 상품권 20만 원. 마지막에 4등 당첨자는 1990명까지 뽑습니다. 그 정도면 뭐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2만 원. 그러면 뭐 이거 자기 물건 값 빠지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빠지겠죠. 네네. 그래서 그 맛도 마시고 맛 좋은 것에 또 이런 이벤트까지 겹치면은 상당히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송국권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문대에 나온 여성 도배공 얘기가 얼마 전에 뉴스를 지면을 또 인터넷 공간을 장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했을 이런 당당한, 요즘은 당당해요. 고소득의 블루칼라들이 요즘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학 가는 대신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꼭 실업계 아니라도 인문계 고등학교 때부터 생산직을 가겠다고 공부하는, 그래서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영상 보시죠. 공무원은 든든한 국밥 같은 거죠. 아이언 밥송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도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일단 이거를 첫 발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하나 결과를 냈습니다. 취업을 앞둔 이른바 G세대, 옛날 분들은 Z라고 하죠. Z세대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물어봤는데요. 답변이 놀랍습니다. 네, 그 Z세대가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인데 그 구직자 Z세대한테 물어보니까 연봉 7천에 교대 근무 블루칼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연봉 3천에 야근 없는 화이트 칼라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블루칼라를 선택한 사람이 58%가 나온 겁니다. 교대를 해도 좋다. 그렇습니다. 화이트 칼라는 42%가 나왔고 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화이트 칼라에 대한 선호도가 절대적으로 높았었는데 그 산업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식이 좀 있었고 이제 블루 칼라는 육체적인 노동자를 뜻하는 말이고 1924년에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지역 신문 문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당시에 생산직 노동자들이 보통 청바지에 청색 셔츠를 입기 때문에 블루 칼라라고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블루진. 예, 네. 저도 지금 블루 칼라이긴 합니다만 네. 보통 전형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사무직은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화이트 칼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기존에 화이트 칼라, 사자 직업 이런 것들 절대적으로
선호했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고연봉 기술직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Z세대가 지속 가능한 생존,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면 뭐 구조조정도 웬만하면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업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일부 대기업 정규 노동자가 되면 나도 노동 귀족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도 Z세대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하얀 넥타이에 그 넥타이 메고 다니는 직업 별로입니다, 정말. 정말 그 돈 많이 버는 젊은 이들 보면 아주 캐주얼한 복장에 볼펜 하나 목에 매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요즘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생산직에다가 왕을 붙여요. 킹산직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블루 칼라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데 자, 이유가 뭐죠? 그 최근에 Z세대를 대상으로 블루 칼라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긍정적이라고 답을 한 사람이 6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이 30%고 부정적은 7%밖에 안 나왔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그렇죠. 거죠. 과거에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게 좀 있었거든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 이유가 요즘은 블루칼라에서 좀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진 그런 블루칼라가 연봉이 높다. 오, 고연봉이네요. 그렇습니다. 연봉이 높고 직장 스트레스가 덜하다. 그러니까 내 일만 열심히 하면 사람 관계 때문에 치일 일이 좀 별로 없다. 누가 상사가 스트레스 안 줄 거 아니에요. 도배하는데. 내 기술만 확실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몸이 힘들어도 잘릴 일이 없다. 이 업종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뭐 인공지능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웬만한 일을 다 그렇게 인공지능이 대체할 로봇이나 이렇게 대체할 수 있어도 고숙련 고숙련 기술직만은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변호사들은 앞으로 큰일 나게 생겼더라고요. 왜냐하면 AI 변호사가 놀라울 만큼 많은 데이터, 이 판례들을 놀라울 만큼 빨리 정리해 줍니다. 기사도 요즘은 AI가 더 잘 써요. 기자분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그나마 끝물에 기자 잘 하고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간 우리나라의 주축이 돼서 노동시장을 이끌어갈 세대들 직업관 그야말로 확 바뀐 셈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계속 설명해 주신 분이면 우리나라가 학벌주의로 만들어진 기형적인 구조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가 개선되는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사무실은 좁고 공장은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 젊은 세대의 세대관이 뭐냐면 직업의 겉모습보다 내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주느냐가 이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숙련이 요구되는 블루칼라 직군에 지금 가는 게 인정받는 직업보다는 살아남는 직업으로 가겠다. 그리고 책상보다는 현장, 타이틀보다는 기술 이런 것들로 지금 자기의 가치관들을 쌓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애에 얼만큼 이 도움이 되느냐가 굉장히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부모 세대가 돼 보니까 이걸 알겠더라고요. 동창 모임에 갔는데 예전에는 아들, 딸 어디 갔어 하면 그 내세울 만한 그 직업, 그 직장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명함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뭐 삼성, LG. 요즘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번데 이게 중요합니다. 블루칼라를 선택한 이 분들의 미래 어떨지 30년간 페인트 도색을 해온 페인트 장인 60대 여성분인데요. 그분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페인트 일을 30살부터 시작해서 올해 61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들 부부, 딸 부부를 다 일을 하라고 제가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어머니 비전이 있어요. 처음에는 와가지고 TT했거든. 옷에도 참도 묻지 뭐 이런 TT했는데 갑시다. 어머니 근데 그 가방이 좀 좋은 가방 아닌가요? 루비통. 내가 이제 이런 거 애낀 뭐해? 안 그래? 이러고 사람이 옷을 잘 입어야 돼. 가방도 잘 들어야 돼. 그지 같은 벅벅 쓰고 뺑기 잔뜩 묻은 거 이렇게 하면 돈 못 벌어. 아니 그래도 남들은 이거 외출할 때 어디 좋은 데 갈 때 들고 가는 건데. 아유 그 사람 그게 최고의 장소고 난 최고의 장소에 나를 이렇게 하는 거지. 일하러 가는 게. 오늘 하이바는 왜 챙기신 거예요? 아유 오늘 스카이.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명문대에 나온 여성 도배공 이제 팀장이 됐는데 얼마 전에 속보가 나왔어요. 이분 연봉이 거의 2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생산직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하면은요,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다. 거기에 비해 확실한 내 기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점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라는 게 그 직종에 진입하기 위해서 막 어려운 시험을 봐야 된다든지 자격증을 따야 된다든지 이러면 장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그 간혹 가다가 자격증이 없어도 일종의 그 조수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 도제식으로 거기서 이제 처음에 보조하다가 점점 몇 년 일하면서 전문가가 돼가는 이런 식으로 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어떤 영상에서 봤더니 이만한 돌에 무슨 그 라카 같은 걸로 이렇게 쫙 무늬를 그려서 레커? 네, 그런 걸로 이제 그 무슨 자연적인 무늬인 것처럼 만드는 오. 기술이 있더라고요. 아유. 그거 몇 년 배워서 하면 엄청난 고수익이라고 소개가 됐었는데. 그게 간단해 보이지만 전문 그렇습니다. 기술이겠죠. 네, 굉장한 고수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하여튼 온갖 뭐 보일러 설치, 뭐 타일 붙이기, 뭐 등등등 수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다 전문 기술을 배울 수가 있고 몇 년만 지나면 연봉이 올라간다. 뚜렷한 미래가 뚜렷하고 기술직으로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을 요즘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에어컨 설치사 이 직업 말이죠. 품귀입니다. 이런 분들 모실 수가 없어요. 연봉도 엄청 많다고 하고. 자,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물려주는 페인트공. 우리 사회는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인식에 구애 안 받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하는 젊은이들 정말로 크게 늘고 있죠? 네, 그 소신껏 이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시지만 자기가 생의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노동과 그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이 뭐 합쳐져서 새로운 이제 직군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브라운 칼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기술이 AI라는 기술이 해갖고 단순 노동직으로 계속 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접목시키는 지금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 농업하거나 물류 사업하는데 일단 몸도 힘들지만 대체가 안 돼요. 네. 대체될 수 있는 만큼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사회 전체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건 지금 서구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 사무직과 현장직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 격차이기 때문에 이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생산직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사례가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기술직 채용 사이트. 몰려드는 구직자들로 마비가 됐었죠? 네, 그 요즘에 사람들의 꿈의 직장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게 대기업 정규직 생산직이거든요. 최근에 3월 달에 현대차에서 기술직 채용을 이제 공고했는데 그 과거에는 생산직이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기술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400명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는데 10만 명 정도가 몰렸다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네. 또 작년에 기아에서 기술직 공모했을 때는 그 경쟁률이 500대 1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올해 현대차 기술직 채용에도 보면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사무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했고 또 현재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좋다는 7급 공무원? 그렇습니다. 왜 뭐라고 했냐면 맨날 회의하고 야근하는 우리 근무 현장보다 그 대기업 생산직이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현대차 기술직이 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현상은 취업 시장에서만 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 때 전교 8등을 했던 그 우수한 학생이 인문계 그 고등학교 아니고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공업고등학교 전기과에 재학 중인 3학년 6반 오한결입니다. 저한테 왜 굳이 특성화고등학교를 가냐? 그냥 인문계 가서 너가 원하는 대학 가라 라고 말씀을 확고하게 하셔서 저도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또래 애들보다는 제가 더 빠르게 전공을 살려서 미리 이제 직장을 애들은 다 대학을 갈 때 저희는 취업을 하니까 경력도 더 빨리 쌓을 수 있고 더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도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메리트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취득해둔 자격증 같은 것들도 있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저를 밀어주니까 저 후회도 딱히 지금 너무 만족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직업계고의 그 선발 시험에 탈락해서 어쩔 수 없이 일반고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 과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조금 일각에서는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직업계 고등학교를 오히려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직업계 고등학교에 미달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정원이 초과돼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탈락한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는 네.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서구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매체들이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랬냐면 블루칼라 보난자다. 블루칼라가 노다지다. 글로 다 몰린다. 블루칼라 방랑자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난자가 노다지라는 뜻도 있는데 노다지. 골드러시처럼 이제 블루칼라를 모인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블루칼라를 모이는 젊은 세대가 공구벨트 세대다. 이러한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치열하게 직업계 고등학교 생활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 바로 취업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는데 보람이 크다고요? 일단은 연봉이라든가 벌어들이는 게 이제 거의 비슷하고 또 더 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블루칼라들의 성공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갈 때 사실은 어느 학과를 갈 건가 굉장히 뭐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갈 수 있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한다 그러면 자기 꿈을 일찍 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이런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보시면요.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중학교 6년, 그 다음에 대학교 4년, 그 다음에 또 하려고 그러면 대학원 2년 하면요. 이것만 해도 벌써 18년 동안 해갔고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게 55세입니다. 그렇죠. 몇 년 못 가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평균 786만 원입니다. 세계에서 2위예요. 등등을 따졌을 때 이거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자기 꿈을 펼친다는 목적 아래 빠르게 진입했을 때는 훨씬 더 계산적으로는 많은 이득이 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인서울대학의 대학원을 나온 석사학위 소지자가 지금 놀고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생산직 직종 여기에도 선호하는 그 학과들이 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술들 그런 IT라든가 배터리, 반도체 뭐 등등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순위가 저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1등 뭐 자동차 조선항공 이거는 지금 없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3위, 그다음에 4위는 미용 요리 제과제품 잘 보시면요, 이거는 개인의 창의성이 들어가서 이 드림 자기의 꿈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게 이제 셰프, 파티시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5위에 보면 건설통 인테리어인데 저거는 기계로 우리 뭐 이 벽지 바르는 거 기계로 못합니다. 그런 대체 불가능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배관공이나 전기공 그다음에 응급 뭐 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AI로 지금 대체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을 지금 가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앞으로 AI 때문에 8,500만 개가 없어진답니다. 예, 근데 9,700만 개가 새로 생기는데 지금 소개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감정, 공감, 그다음에 창의력, 윤리적 판단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생산직 쪽으로 빠르게 뭐 진입을 하시는 게 앞으로 장래에 큰 뭐 성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블루칼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이게 하나의 새로운 문화 현상을 형성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문화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생산직 현장에 대한 문화 콘텐츠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콘텐츠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이 작업복 입고 일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작업복 입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스스로 찍어가지고 브이로그로 공개하는 이런 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인 방송 콘텐츠가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기도 하고, 그리고 한 사이트에서는 노동을 주제로 한 게시물이 10만 건 이상이 올라오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문화 어떤 트렌드도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사회적 편견을 좀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용어를 이제 이거 서부 시대 미국 용어 아니겠어요? 블루칼라? 이거 좀 바꿀 필요 있죠? 그렇습니다. 블루칼라라는 게 조금 좀 낮게 보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숙련 전문가라든가 전문 기술자 뭐 이러는데. 좋은 말이네요. 숙련 전문가. 명칭 개선 필요하고요. 자, 이게 우리 역사에서 이거를 처음 만든 건 아닙니다. 르네상스 때가 인본주의, 신에서부터 우리 인간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럼 지금 기술이라든가 이런 이 중심, 이런 학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인간 본위로 가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휴먼 이즈 퍼스트라는 이름을 써서 히피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중심, 숙련도 중심의 이런 직업 의식들이 확충될 때는 사회적인 시각이 같이 벌어져야 되고요. 르네상스, 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인본주의가 다시 차고져오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양호 원장,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30여 년 전 제가 모 방송의 앵커를 처음 했을 때 부부의 날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 게 기억납니다. 부부의 날 가장 받기 싫은 선물 1위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직접 부부끼리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